한동안 시끄러웠던 반도체 특별법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노동자의 처우와 건강에 대한 문제,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리고 최나실 한국일보 노동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반도체 특별법 이게 지금 사람들이 요즘 워낙 시국이 어수선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좀 불발이 돼서 미뤄졌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기자님이 먼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특별법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적용 예외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일종의 우회로를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 연장 근로제도라는 게 기존에 없던 건 아니고 그 회사가 노동자와 동의를 해서 이제 고용부 동의를 받으면 그 주당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원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한 번 승인을 받으면 3개월까지 일할 수 있었다면 이제 고용부 지침을 바꿔서 한 번 승인 받으면 6개월까지 이렇게 장시간 일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법을 이게 우회한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초반에 뭐 시행령 정치 뭐 이런 게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이걸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끝까지 토론해가지고 어떤 합의안과 절충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반대해? 그럼 난 시행령으로 이렇게 할래 라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어떤 방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야당이 반대하니까 시행령으로 하지 뭐의 끝이 사실은 지난 12월 3일 계엄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 노동부 지침을 바꿔서라도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겠다라는 의지를 고용노동부가 밝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상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 오늘부터 연구원들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64시간씩 전원 일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 못하겠는데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 근데 다른 연장 근로제도랑은 좀 다른 게 이제 그런 다른 제도 같은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특별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개인과 동의를 서약서를 받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개개인이에요? 네, 근데 개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서약을 받을 때 회사가 요구하는데 뭐 인사고과 문제도 있고 회사 평판도 있는데 이제 개인이 회사와 맞서서 저는 장시간 근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쉽진 않은 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왜 이거를 개인으로 한 건가요, 근데? 관례적으로 보면 이런 건 노조에서 보통 하는 게 아닌가요? 네네. 근데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에게만 동의서를 받으면. 그러니까 특정 이제 이게 직역 자체가 전체가 아니라 연구원들이니까 연구원들의 의사를 조금 살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실 회사 내에서도 직종별 노조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산 노조가 있고 생산직도 있고 연구직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구직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제도가 짜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협상력이 개인에게는 매우 떨어질 거라는 거는 좀 자명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인사고과 나쁘게 받은 회사 나가고 싶니 뭐 그런 얘기를 대놓고는 못해도 좀 거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건. 그래서 사실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개별 동의라는 게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별도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주 52시간제를 추진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워낙 재계의 반발이 거세니까 어떤 특정한 업종 뭐 재난 상황이라거나 이런 특정한 상황에 한해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우회로를 열어준 건데 이제 그때부터도 등장했던 비판이 개별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 회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비판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어쨌든 3개월 최대 3번 연장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6개월로 늘린 건데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해서 연구개발 R&D를 사유로 이렇게 특별연장 근로제도를 사용한 케이스가 그러면 있었나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 반도체
업종에서도 지난 2년 동안 한 23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예. 그중에 사실 22건이 삼성전자에서 받은 케이스였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다른 회사인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요. 그 전체 특별 연장 근로가 작년에 한 6천여 건 정도였는데 예. 그중에 0.4%만 사실 이 R&D 때문에 필요한 신청으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6개월로 늘려준 거는 편의를 좀 이게 봐준 거는 맞는데, 기존에도 그러면 안 사용하던 거를 지금 6개월로 늘리면은 많이 사용할 것인가? 이건 좀 약간 의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런 조치가 도대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 SK 그 특별 연장 근로를 발표를 했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노동자들이 사내 게시판에 좀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해요. SK 하이닉스의 최근에 그 성과들이 아까 한 건도 없었다고 SK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특별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도 만들어낸 성과다. 그러니까 고대역 메모리 이제 HBM 보통 얘기를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좀 잘 나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성과들이 이제 그런 특별 연장 근로라는 걸 하지 않고도 만들어낸 성과고 지금 반도체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 특별 연장 근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현장에서도 나오고 오히려 일을 더 잘해야 되면 사람을 늘려야지 과로만 조장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 강화를 내세웠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기존에도 건강보호 조치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다만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게 있다면 기존에는 이제 건강검진이 근로자가 요구를 하면 회사가 건강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에 6개월 연장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요? 네, 6개월 하는 경우에.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노동계에서 비판은 6개월 연장하는 동안 맨 끝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비판이 있었고 이제 고용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는 해서 6개월 중에 한 중간쯤에 이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게끔 뭐 준비 중이라고는 하십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부분에 좀 허점이 있다고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과로로 인한 데미지는 한 번의 과로가 바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또 6개월 단위 신청에만 그 건강검진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사실 기존처럼 3개월 단위로 신청했을 경우에 쪼개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 건강검진의 의무조차 좀 사라지는 허점이 존재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제 최나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삼성이 22건을 했고 하이닉스는 0건이고 근데 하이닉스는 어쨌든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높고 잘 나가고 있고 그럼 이거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 52시간 예외를 했을 경우에 삼성이 더 잘 나갈 것이냐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반도체 연구 용역이 꼭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중소기업에서도 반도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실효성보다는 조금 어떤 재계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기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게 흥미로운 게 특별 연장 근로를 받을 수 있는 사유 5번째가 그 이번에 R&D 분야인데 그 정확한 문구를 보면 국가 경쟁력 강화나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6천 건 대비 그 R&D 비율이 왜 이렇게 작은지 고용부 이제 관계자분께 물었더니 애초에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사실 아주 큰 대기업이 아닌 이상 이제 중소기업들은 신청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나 아니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사실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모호하긴 하네요. 굉장히 모호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따져보냐고 물었더니 산업부에서 확인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이 기업은 이러이런데 일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사실 이 기업의 이 조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일부 어떤 기업의 편의를 봐주려는 제도 변경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거창해가지고 국가 경쟁력과 국민 경제 발전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약간 뭐 저기 박정희 시대 약간 그런
국가 산업 개발 막 이런 시대 얘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개발 인력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만약에 특정 기업이 시키면은 이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해외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관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삼성이라는 기업에 이렇게 노동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경쟁력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산업 전체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이제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 얘기도 좀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뭐 여러 어떤 뭐 이익단체나 계층과 좀 갈등을 빚었는데 특히 노동계하고는 굉장히 악연이었어요. 예전에 뭐 건설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뭐 수사를 통해서 다 하기도 했고 이제 뭐 이제 배송 물류 산업 노동자들하고도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노동 전문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좀 어떻게 노동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윤 대통령께서 처음 이제 취임을 하셨을 때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노동계와의 만남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제가 한 2년 동안 노동 문제를 취재했는데 예. 항상 이제 기업과 산업계 인사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뭐 되게 노조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펴오신 상황이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좀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정책들도 예를 들면 이제 원하청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떤 규제를 하거나 불공정한 어떤 구조를 바꾼다기보다는 순전히 원청의 어떤 호의에 기대서 뭐 하청 노동자들 뭐 처우를 조금 뭐 개선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되게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주로 펴왔던 것으로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용해인 의원님은 국회에 또 계시니까 좀 어떻게 이 사안들을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개혁을 했다기보다는 기업 정책들을 펼쳤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난 한 3년여 정도를 돌이켜 보면 어떤 노동계의 지금 현재 현안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과 대화하고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노동조합을 어떤 적대 세력화하고 악마화하는 데 어떤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패 세력, 뭐 조폭 세력 이런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검폭 뭐 이런 게 나왔었죠. 네, 예. 노동계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깔려 있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국민 갈등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에 이런 윤석열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 노동 기조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를 어떤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고 노동이 점점 더 사라지는 시대를 준비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공격하고 배제하고 악마화하는 그런 퇴행적 시도들만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뭐 설문을 했는데 글로벌 리서치가 직장갑질 119 의뢰로 지난 2024년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일자리 정책을 평가를 했는데요. 노동 일자리 정책이 100점 만점에서 41.1점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디에서 의뢰를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나씨 기자님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노동 전문 기자로 한 2년 출입해 오셨으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평균 점수보다 높게 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한 1년 전쯤인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 개혁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되게 그 노동계 원로분들 상대로 평가 임기 전환점에 이제 평가도 받았었는데 사실 C, B 이상을 받았던 기억은 없거든요. 심지어 이제 되게 원로여서 정부 쪽이랑 친밀하신 분들조차 그렇게 평가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D도 주시고 이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노동계와 이제 적대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개혁을 해냈느냐라고 예. 하면 사실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과도 없었고 사실 그 방향성도 좀 맞지 않았다 이런 게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유력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히기도 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평가도 좀 많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임명될 때부터 좀 반노동적인 발언들을 많이 옛날에 한 거 아니냐. 뭐 역사관도 뭐 예전에 논란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그 노동부 장관 되고 나서도 뭐 이렇게 노조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노동부 장관이 해가지고 이거를 막 굉장히 놀라야 됐는데 용해인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고용부 장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은가. 물론 이제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해냈느냐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도 좀 후한 평가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 오늘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1점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나 높게 나오다니. 41점 높은 건가요? 네, 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좀 실험적으로라도 해보기라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정책들은 전혀 없이 그냥 노조를 탄압하는 기조들만 쭉 이어왔기 때문에 뭘 평가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내용들조차도 윤석열 정부는 다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두 분께 이제 지금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지금 약간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뀐다기보다는 그쪽이 좀 강조될 것 같은데 이 노동하고 이 노동 문제, 인권 문제랑 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짧게씩 한마디씩 해주시죠. 최나식 기자님 먼저 해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이제 고용노동 문제를 취재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잖아요. 예. 플랫폼, 프리랜서, 그다음에 특수고용직 등등.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도 개편 너무 느리고 또 이미 2022년 대선 때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같이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최소한의 어떤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 개편이 안 돼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노동 형태를 지금 현재 노동법에다 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용해인 의원님. 저는 이제 노동권 보장을 성장과 어떤 배치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부터 좀 정부 정책을 세울 때 없애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그런 논리라면 노동권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들은 다 경제가 망했어야 된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저는 지금은 성장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의 좀 사각지대들을 없애나가면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노동상을 좀 잘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실제로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관련한 제도 개선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특별 연장 근로제도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